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한국당의 반대 속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한 4당의 입장과 북러 정상회담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출발 640, 뉴스메이커, 뉴스오늘, 뉴스워치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 파행으로 치달은 국회 소식과 이른바 김용균법 시행 입법 예고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후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며 여야가 극한 대치해 사실상 국회가 멈춰선 상황이 22일 출발 640에서 보도됐습니다. 여권은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교착 정국을 풀어보고자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차갑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시작도 못했고 4월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 전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국회 정상화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용의가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비록 발언을 육성으로 리포팅에 삽입하지는 않았으나 자막으로 처리하여 출근길에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어 같은 날 뉴스 13에서는 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국회 출입 기자를 연결해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 출발 640보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었는데 먼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한 여야 간 색깔 공방, 둘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패스트 트랙을 놓고 오후에 비공개 회동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셋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며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미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국당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처음 정치를 시작한 황 대표에게 정치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했다며 극우 정치를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한국당이 시대착오적 막말만 쏟아내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비판이든 색깔론이라고 하면 스스로 정치적 색깔에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비판을 회피하는 상대방 낙인 찍기를 그만하라고 요구했다며 색깔론 공방을 앞부분의 상당 부분 할애해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선거제 개편 관련 패스트트랙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견해차가 컸던 공수처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만 기소권을 갖는 제한권 기소권에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을 총선 체제로 이끌겠다며 당 일각의 지도부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 대표는 지금은 분열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때라며 바른미래당을 제3세력 결집을 위한 새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로 예정됐던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임명을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당일 비공개 회담과 예정된 일정 연기 등 국회 현장 분위기가 잘 전달된 뉴스였기에 국회에서 취재기자가 직접 전해줘 현장감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색깔 싸움을 첫머리에 둔 점이 아쉬웠습니다. 패스트트랙 비공개 회동이 예정되었다는 뉴스나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 임명 연기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색적인 여야의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한 색깔론은
비록 사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라 하더라도 갈등 중심으로 정치 뉴스를 구성하여 정치 냉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메이커는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김용균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제외됐던 골프장 캐디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고용직을 위한 보호 규정이 생겼고 직원 500명 이상의 제조업 회사나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가맹점 200개 이상 편의점 외식업 가맹본부도 산재 예방 의무를 지게 된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산해 도급은 전면 금지하되 농도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취급하는 설비 개조, 철거 등 일부 작업은 승인받아 도급할 수 있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위험 작업들을 승인 없이 도급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전했습니다. 고 김영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도급 승인을 받도록 해달라는 발표 내용을 민주노총 시위 현장의 영상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재계의 가장 큰 불만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과 해제 부분에 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발언을 자막으로 처리했습니다. 노동계와 재계에서 제기되는 불만을 균형 있게 전한 자문 돋보이나 김용균법이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에게서 비롯된 법이지만 화력발전소가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서 시작된 법인데 골프장 캐디와 대리기사 등의 직군을 가장 먼저 언급하여 아쉬웠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인 만큼 보다 분석적인 후속 보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오늘은 주말 한강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7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심박수를 유지해야 우승할 수 있는 이색 행사로 중간에 휴대전화를 보거나 졸아서도 안 됩니다. 이 대회에 지친 일상에서 휴식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현장에 취재기자가 직접 대회에 참여해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예술 점수도 평가되는 만큼 잠옷과 가발 등 특별한 소품들도 눈길을 끌었다며 실제로 참가한 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생생한 뉴스였습니다. 기자는 10분 정도 지나자 졸음이 몰려왔고 좀이 쑤셔 결국 50분 만에 탈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기계적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방식의 보도가 아니라 참여가 일상화된 컨버전스 시대의 시청자들에게 공감대를 일으킬 만한 스토리텔링 방식이라 돋보였습니다. 뉴스워치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예고대로 세 번째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올랐다는 뉴스를 담았습니다. 앨범 3장이 차례로 정상에 오르는데 11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이는 영국의 전설적인 뮤지션 비틀스보다도 빠른 속도라고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미국 빌보드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규 3집 러브 유얼셀프 전 티어, 9월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얼셀프 결 앤서에 이어 세 번째 정상입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3번 정상에 오르는데 11개월도 걸리지 않았다며 이처럼 빠른 속도로 3번 연속 1위한 마지막 그룹은 비틀즈였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영국과 일본의 음악 차트도 석권하는 등 전 세계 음악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문화평론가의 발언을 인용해 K-팝의 위상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영상을 삽입했습니다. RM의 발언은 빌보드 1위에 대한 소감이 아니라 이번 앨범 발표 당시 제작 발표회에서 한 인터뷰라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어야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종천 씨의 구속 여부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19일 뉴스워치에서는 윤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윤 씨에게 사기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단은 출범 19일 만에 윤 씨를 체포하며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9일 밤 속보로 기각 소식을 앵커가 급히 전했고 속보 1시간 뒤 뉴스 투나잇에서 기각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어 사흘 뒤인 22일 뉴스 리뷰에서 검찰이 윤 씨를 재소환하며 영장 재청구도 검토한다는 소식도 보도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윤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꾸준히 취재한 점이 돋보입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에서는 관련 소식을 다각도로 취재해 사건의 진실에 대한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의 김경환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영되는 휴면 다큐멘터리 하모니를 모니터했습니다. 하모니는 난치 또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동과 가정에 도움을 주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따뜻한 휴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 땅인 한국에서 아이 셋을 낳아 기르는 러시아 댁 까짜 씨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에 살고 있는 까짜 씨의 집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다른 가족들과 비슷한 아침 풍경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잠이 덜 깬 아이들을 모닝 뽀뽀로 깨우는 다정한 엄마. 아침을 준비하는 까짜 씨와 음악을 들으며 잠을 깨는 아이들,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 용배 씨까지 화목하면서도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첫째 사랑이, 둘째 민준이, 또 셋째 민서까지 모두 아빠 손을 잡고 함께 등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늦게까지 술만 안 마시면 아이들을 모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용배 씨의 모습을 보고 난 후 까짜 씨의 아침도 볼 수 있었는데요. 나갈 준비를 마친 까짜 씨가 책 하나를 들고 외출하는 모습에서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서산의 한 초등학교에 도착한 까짜 씨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까짜 씨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굉장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큰 보람을 느낀다는 까짜 씨. 일을 끝마치고 능숙하게 시장에서 장을 보는 까짜 씨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시장 상인들과 친숙하게 대화도 하고 또 똑부러지게 장을 보는 모습이 익숙해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까짜 씨는 장바온 재료들로 아이들과 다 함께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러시아에서는 6살부터 요리를 해서 대부분 아이들이 요리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남매 모두 러시아의 교육 방식에 따라 요리를 하며 단란하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사랑이는 국과 찌개, 기본 반찬까지 못하는 요리가 없을 정도랍니다. 함께 만든 요리로 채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3남매와 까짜 씨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행복도 잠시, 저녁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까짜 씨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좀 매번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오늘 그냥 일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늦게까지 술 마시는 것이 걱정되는 아내와 이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서운한 남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또 남편대로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요. 결국 화해를 하지 못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과는 다르게 조금은 냉랭해진 집안의 분위기였는데요. 사이의 분위기가 여전히 냉랭합니다. 항상 뽀뽀로 아침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부부지만 이날은 아침 인사도 하지 않고 출근합니다. 말조차 안 합니다.
용배 씨는 서산의 축제와 행사를 담당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데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용배 씨가 해야 될 일도 많아져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많아지기 시작한답니다. 같은 경우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 차이로 용배 씨는 자신의 힘듦을 아내에게 털어놓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듣고 싶어 하는데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예전에는 말이 없다고 좀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하는 까짜 씨는 마음이 좋지만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생일이니까 엄청 좋은 날인데. 러시아에서 생일은 생일 당사자만을 위한 날이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까짜 씨였습니다. 이것도 잠시, 곧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이들은 엄마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색연필과 도화지를 가져와 엄마에게 줄 선물을 만듭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남편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까짜 씨의 생일을 잊어버렸다고 미안함을 표시하는 용배 씨였는데요. 아무래도 까짜 씨의 마음이 많이 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용배 씨의 서프라이즈 계획이었는데요. 까짜 씨는 결혼 후 처음 있는 서프라이즈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프라이즈지. 생일 축하해. 이거 아침에는 미안. 모든 가족들이 모여 까짜 씨의 생일을 축하하며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까짜 씨만의 공부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민준이는 요즘 러시아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다고 하는데요. 민준이는 노보데비치 수도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까짜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을 찾습니다. 곧바로 엄마 까짜 씨가 나섰습니다. 서점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고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까짜 씨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책도 있었어. 좋아요. 책을 보며 곧바로 사랑이가 거중기가 무엇이냐고 까짜 씨에게 질문합니다. 한국 문화에 서툰 까짜 씨는 거중기를 알 수 없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해미 읍성에서 거중기를 볼 수 있다는 사랑이의 말에 바로 해미 읍성을 찾습니다. 도착한 해미 읍성에서는 아쉽게도 거중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색다른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다른 의미에서 엄마와 체험학습을 하며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앞으로도 웃으면서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까짜 씨의 바람으로 영상이 마무리되는데요. 까짜 씨의 바람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술 안 먹어요. 또 좋아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모니터하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가족과 떨어져 사는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 법도 한데 항상 웃는 표정인 씩씩한 까짜 씨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은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힘이 원동력이 된다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까짜 씨의 인생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의 사랑 덕에 활짝 웃는 까짜 씨의 표정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모니를 모니터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의 김경환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을 지르고 흉기를 소지한 채로 아파트 계단, 복도 등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습니다. 이런 점 등으로 보아서 피해자의 범행은 사전에 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방화 살인 사건이 벌어져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와 또 치안당국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4월 17일 새벽 4시경 경상남도 진주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화재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5명이 주민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참변을 당한 주민들은 범인보다 상대적인 약자들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임대아파트에는 기초수급자 등 주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흉기 2자루는 범행 2개월, 3개월 전에 미리 준비된 것이었으며 사건 당일 0시 50분경 범인이 아파트로 나섰다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범행은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은 2010년 폭력 행위로 구속된 전과가 있었던 인물로 당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되어 보호관찰 처분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본인의 거부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일보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유족 측 공식 사과 요구라는 기사를 통해 진주 방화살인 사건은 사건 발생 전 유족들의 수차례 신고를 묵살한 경찰, 지자체 모두가 방치한 발생한 인재라고 보도합니다. 중앙일보 또한 1년 전부터 진주 살인범 증세 심각, 주민들은 다 알았다라는 기사를 통해 안인득이 지난해 여름부터 베란다에서 고함을 치거나 주민에게 소변을 뿌리고 현관문 앞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다고 보도합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진주 희생자 협동 분향소 표정, 내 동생 왜 이렇게 가야 하나요? 라는 기사를 통해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희생자들과 함께 유족들의 주장을 담아서 임재인 사건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특히 한겨레신문만이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유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 당시의 참변과 아픔을 잘 잡아냈고 그 결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보도는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은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참변에 대해 경찰과 정부의 방치와 무능이 가져온 인재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희생자 유족에 대한 경찰과 정부기관의 사과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합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이미 과거에도 이 안인득이 이상행동을 수차례 보여왔기 때문에 책임 공방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습니까? 네, 구속된 안인득이 예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받았던 이력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예방적 대처가 소홀했다는 비판에 앞서 근본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동적 대처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아울러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수홍 1번 복지대 초빙 교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며 지역 공동체 케어를 통해 최소한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집단적 관심을 갖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또한 말합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민감용 경찰청장, 진주 방화 살인사건 경찰 대응 진상조사, 반복적 위협 행동 점검이라는 기사를 통해 반복적 위협행위 신고를 일제 점검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그 결과를 관계 기관과 공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도합니다.
KBS는 경남경찰 진주 방화 살인사건 관련 경찰 조치 진상조사라는 기사를 통해 경찰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과거 신고사건 처리 절차와 사건 발생 이후 현장 초동 조치 등 전 과정에 대해 경찰의 조치가 적정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진주 방화 살인 경찰 책임론 앞서 제도 개선해야 라는 기사를 통해 다른 언론들과 달리 경찰의 예방 대처 능력과 방법 개선, 법 개정, 그리고 조현병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대책을 보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은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책임을 경찰의 수동적인 대책에 대한 비판과 사정 당국의 책임론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정신질환 중의 하나인 조현병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경찰의 예방 대처 능력, 그리고 근본적인 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합니다. 네, 역시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도 언론에서 참 많이 다뤘거든요. 어떻게 좀 다뤘는지 또 혹시 보도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고 임세현 교수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으로 사건의 책임은 중증 정신질환 환자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 정신질환 환자 관리와 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 조선비즈는 중증 정신질환 환자 강제 입원, 법원서 결정, 의사들의 사법 입원 제도 도입 주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의사들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법원 판단에 맡기는 사법 입원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도합니다. 대한신경정신과의학과 권준수 이사장은 단순히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대책에도 못되고 치료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사법 입원 제도는 환자의 인권과 치료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권 이사장은 사법행정기관이 직접 강제 입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적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과정에 전문의 외에 법원도 개입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경제는 정신질환자 범죄 연 1000건 발생하는데 겉도는 보호관찰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신질환자 범죄가 3년 새 28%나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전 조치 및 사후 대책 모두 구멍이 났다고 보도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영수 아주대 교수는 1인이 연간 20에서 40건을 처리하는 게 적정 수준이라며 실효성을 위해선 관련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중앙일보 또한 살인 방화 범죄자 10명 중 1명은 정신질환자라고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진주 흉기 난동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범죄율 또한 높다고 보도합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구금 치료 후 지역사회 연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들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와 범죄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공권력과 사법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물리적인 속박 및 사회에서의 분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의 이러한 보도 프레임은 중증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척과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낙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언론들은 그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무분별한 보도가 아닌 공정하고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합니다. 네. 정말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될 텐데요. 이럴 때 우리 언론은 어떤 태도로 좀 보도에 임해야 될까요? 네, 범죄 보도가 방송으로 보도될 때는 매우 선정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건 현장에 자세히 보여주거나 무서운 범인의 얼굴, 무서운 이미지 등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자세한 범죄 보도는 사회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고 모방 범죄로 연결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범죄 보도에 용의자에 대한 얼굴 및 이름 공개 등 일명 신상 털기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들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범죄 보도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범죄 보도는 끔찍한 범죄 보도의 단순 반복적인 재구성의 보도가 아닌 사건의 발생 원인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차가운 시선과 차분한 목소리로 취재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의 범죄 보도는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보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